이제 오늘은 우리 조앤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부탁했어요. 오늘 토픽은 뭐냐면 클로징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지막 돈 주고받는 그 변호사와의 자리에서 서류가 이만큼이 와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계속 하지. 이제 변호사가 또 미국 변호사가 이제 붙으면 영어로 뭐라고 사인해라 수십 장을 사인했는데 뭔지 몰라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하래니까 변호사가 하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숫자는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클로징 다큐멘트라고 부르는 거에서 특별히 숫자가 나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엔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했죠? 단단히? 네. 아니 왜냐면 숫자는 잘못 말하면 금방 표가 나잖아. 이런 단단해요. 조엔 시작하기 전에 꼭 말하고 지나가야 돼. 구속 아니고 구독, subscribe 눌러주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클로징 다큐멘트 보는 법. 네. 뭐부터 설명할 거예요? 일단 클로징이 뭔가? 그렇지. 항상 퀘스천이 중요합니다. 잠깐 이제 내가 자꾸 똑똑해진다 그러잖아. 조앤도 이제는 말하는 그 방법, 유튜브에서 말하는 방법도 아주 이제 달라진 것 같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클로징이 뭔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클로징 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국에서 오시면은 뭐 잔금 치르는 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네, 한국에서는 뭐 처음에 돈 내고 또 중간에 돈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 번 돈 그러니까 내죠.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이런 그렇지, 식으로 예, 나눠져. 그렇게 하죠.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나눠서 내?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난가 봐. 근데 이제 미국은 계약금을 걸어 놓고 마지막에 한 번만 클로징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그 클로징에 involve된 관련되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집이니까 집을 파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집을 사는 사람 당사자가 있고 자 그러고 나면 이 사는 사람이 당신이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으로 집을 사지 않으면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렌더가 거기에 융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조지아는 클로징을 변호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변호사가 또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바이어하고 셀러 있으면은 양쪽에 또 도와준 에이전트들이 거기에 들어 있을 수 있고 그죠? 많이 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조지아에서 클로징을 하면 이런 분들이 모여서 클로징 테이블에 앉게 돼요. 그럼 랜더는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지만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식스 파리가 앉아서 클로징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고 바이하고 셀러는 열심히 사인하시는데 우리는 옆에서 이제 사인하는 걸 지켜보고 공증하는 걸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 클로징 클로징 이 돈 계산하는 거는 언제 나오느냐? 바이어의 융자가 다 끝나고 clear to close 렌더가 모든 이 사람의 융자 컨디션이 다 깨끗하게 클리어가 되고 나면 은행은 이제 클로징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클로징을 담당할 변호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이제 우리가 계약금을 걸었어. 그래서 융자가 다 진행돼서 계약되는 순간, 그 이제 클로징하는 순간까지 보편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보편적으로 융자는 한 달 보통 잡아요. 네, 보통 한 달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하고 나면 4주, 5주 이 정도를 하면 예.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네. 예. 그래서 이제 클로징 서류가 변호사한테 가면 변호사는 거기에서 이제 돈 요렇게 된 클로징 디스클로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이어 쪽, 셀러 쪽.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돈이 바이어가 셀러가 서로 주고받는 돈도 있고, 그죠? 은행에서 차지하는 돈도 있고, 이 바이어한테 융자를 해주면서 차지하는 돈도 있죠. 수수료. 이 바이어는 이 집을 사면서 세금을 내죠. 재산세뿐만 아니라
트랜스퍼 텍스라는 세금을 또 내요. 트랜스퍼 텍스? 네. 옛날에는 이게 셀러가 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바이어가 내는 세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에 내는 세금, 정부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내는 모든 뭐 인지대 이런 것까지 다 레코딩 피 그런 게 이제 또 들어가고 그것 말고 이제 또 은행이 이 사람을 융자를 해주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과 보험료를 안 낼까봐 은행이 에스크로라는 걸 만들어서 이 바이어한테 미리 걷어놓는 따로 에스크로가 또 셋업이 되니까 그 비용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얘기를 드릴 텐데 드리기 전에 보통 이제 셀러들이 집을 팔고 싶어서 에이전트를 이제 상담을 하려고 부르면 우리가 딱 가면 이 집을 팔면 저한테 얼마가 떨어질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맞아. 그렇죠? 아니 우리 딸이 이번에 집 판다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얼마 받니라고 먼저 너한테 오는 건 얼마니? 라고 그러니까 물어봤어.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셀러가 내야 되는 돈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는 가격 빼기 셀러가 낼 돈을 계산하면 그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셀러가 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커미션이에요. 부동산 커미션. 그러니까 거의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러는. unless 만약에 오퍼가 들어왔는데 바이어가 클로징 코스트를 셀러가 내주세요 해서 이 셀러가 그래요 내줄게요 했으면 그 돈도 이제 빠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셀러가 내야 될 포션의 가장 큰 거는 부동산 비용이에요. 근데 그것만 냈는데 왜 이렇게 조금 받지? 융자를 걷어가잖아.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융자 걷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아비어스한 거고. 그러니까 근데 아비어스한 거가 생각이 안 드는 그래,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책을 빌린 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그건 생각 안 나고 집값이 이만큼인데 왜 난 요걸 받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비용이 왜 셀러가 많이 내냐면 셀러가 내서 그거를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나누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6%라는 커미션을 내야 되고 그 이외에 셀러가 내야 될 돈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바이어랑 셀러랑 이 집을 소유한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월 20일이다.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9월 20일까지는 셀러의 소유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날 클로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까지만 재산세를 셀러가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이 9월 20일인데 세금을 내야 하는 gwynedd 카운티 같은 경우는 11월 1일이 세금 듀 데이트예요. 그죠? 그럼 아직 세금 듀 데이트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셀러는 1월 1일서부터 9월 20일까지의 세금 포션을 바이어한테 네가 내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날짜 계산이야. 365일 분의 며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는 거고 그러면 그 세금의 기준은 언제냐? 작년 거. 작년 세금 기준. 만약에 올해 세금 비리 아직 안 나왔다면 근데 9월 20일이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gwynedd 카운티가 세금이 엄청 올랐거든요, 올해. 예, 이밸류에이션을 올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올해 게 나왔으면 그걸 기준이고 오늘 게 비리 안 나왔으면 작년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5, 6월. 그네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 좀 다 같이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정말 어필해야 되는 게 아니, 너무 5, 많아요. 6월을 생각해봐. 5, 6월. 5, 6월은 아직 그 올해 거가 비리 안 날아온 상태로 작년 거로 계산을 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완전 열받는 그러면 거지. 바이어들이 열받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은 반년치가 엄청 올라가 그렇게 있잖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클로징 할 때 비리 세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작년 거랑 그러면 바이어가 클로징 변호사를 통해서 셀러한테 클레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인을 해요. 클로징 서류에. 그러니까 몇백 불 차이 안 나는 거는 그냥 넘어가지만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러가 낼 거는 그게 거의 다고요. 거기에 또 하나 더 HOA fee. 그렇지. 예.
보통 HOA fee를 1년에 몇 번 내세요? 나는 1년에 한 번. 한 번 내세요? 아니지. 나는 콘도에 사니까 다달이 매달 낸다. 다달이 내죠. 매달 네. 관리비라고 해서 그렇죠. 내지. 그렇게 내죠. 그러니까 타운홈이나 칸도는 매달 내고 우리는 코로 싱글홈은 한 1년에 한 번 내거나 커뮤니티에 따라서 2번 나눠서 내거나 4번 나눠서 내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1년을 다 내놓은 경우, 그죠? 그렇지. 1년을 다 내놓은 경우는 그것도 날짜 계산. 그 프로레이션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프로레이션 해가지고 내가 셀러가 냈잖아요, 1월 1일 날.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받는 거죠. 그죠? 그건 누가 계산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네. 신경 써야 돼요. 신경은 안 쓰지만 계산기로 만나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죠.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물론 이제 없는데? 이분들이 숫자를 넣어서 하긴 하겠지만 어. 계산을 해보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맞는지 맞아. 틀린 적이 있어?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틀리진 않았는데 그 HOA에서 돈을 안 줘. 그 전 HOA에서. 그래가지고서 팔로우업을 하긴 했어야 됐지.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사례인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손님의 사례를 얘기할 때마다 손님들이 누군지 모르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당사자는 아는 거지. 네, 방송을 위해서 그냥 케이스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이 이제 그 아주 좋은 커뮤니티에 골프장 커뮤니티에 사셨는데 이분이 이 집을 렌트를 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관리한 집은 아니고 근데 그 세입자가 바이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 뭐 예를 들면은 쓰레기통을 내놨는데 제때 안 치웠어. 또는 뭐 블라인드를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했어. 커튼도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했어.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냐면 당신이 이 HOA의 타겟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렌트를 줘서. 그렇다고 뭐 그 세입자가 제가 만나봤는데 그 세입자가 나쁜 사람이거나 그렇진 전혀 아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파인이 10,000몇천 불이 쌓여 있는 거예요. HOA 파인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파인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더해져. 이 HO가 얼마나 까다로우냐면 저 나무를 베겠다고 했어. 그러면 그래 그 베는데 그 대신 심어야 될 나무의 식종을 정해주는 거야. 도구인데 두께가 몇 인치짜리. 그런데 마이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못 찾아. 아무리 많은 그 나무 파는 데를 가도 그 나무를 못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겠어. 그런데 이제 집을 파실 거면 그걸 다 클리어를 하셔야 집을 파신다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HOA를 인발브를 제가 했죠. 그래서 HOA 매니저랑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라고 한 거 모든 걸 다 해야지만 이걸 클리어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무까지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퍼 해가지고 다 그대로 심고 사진 다 찍어서 보내고 됐지 해갖고 10몇 개의 요구사항을 다 세리스파이 해주고 클로징을 했는데 그 파인이 이제 그거 같으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클로징 할 때 돈을 받아서 클로징 변호사가 책임지고 받아줘야 클리어런스 레터를 내주겠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셀러는 사실 간단해요. 셀러가 낼 돈은 되게 간단한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할 게 바이어가 낼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낼 돈은 일단은 우리가 계약금 낸 거는 다운페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그거 물어보세요. 그게 당연한 건데도 손님들이 제가 냈는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그 사는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를 예를 들어서 30만 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날 은행에서 30만 불을 변호사 사무실에 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클로징 코스트를 셀러한테 받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셀러는 주는 거고 바이어는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크레딧이 클로징 되는 거죠. 코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클로징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클로징 코스트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바이어들한테 받아요.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은 그 바이어가 융자를 안 하게 되면 이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변호사가 중간자 역할을 할 것 같죠. 그럼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들잖아요. 그럼 이 변호사 비용을 셀러가 하나도 안 내고 바이어가 다 낸다 그러면은 바이어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캐시 거래라면 할 거라면. 근데 역으로 내가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타이틀이라든지, 그죠? 이 타이틀이 이 마케터블 타일, 정말 사도 문제가 없는 집인지를 다 베리파이 하는 건 바이어의 책임이거든. 그런데 이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오퍼를 쓰고 오퍼를 받고 주고받고 할 때 셀러한테 클로징 코스트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클로징 코스트가 전부 한 10,000불 들 건데 셀러한테는 3,000불 요구를 한다. 리즈너블한 요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왜 셀러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융자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도 내고 다 내니까 자기가 좀 일정 부분 셀러로서 좀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주면 뭐 서로 윈윈이니까. 그런 건 바이어스 마켓일 경우에나 통하지. 요즘 같은 때 누가 내주겠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클로징 코스트가 정해지면 클로징 코스트 페이드 바이 셀러가 정해지면 그렇게 이제 주는 거고 그게 없으면 토럴리 이거는 바이어가 내줘야 되는 부분인 게 일단은 이 안에 이제 융자 비용 융자 프로세싱 피, 뭐 이자를 사게 되면 디스카운트 포인트 뭐 이런 게 전부 다 바이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고 뭐 크레딧 리포트 뽑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비용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렌더에서 내가 융자 받는 은행에서 이거는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클로징 디스클로저라는 디스클로저 그 자체가 맨 처음에 이분이 A라는 렌더 있어. 그럼 A라는 렌더 은행을 가서 나 여기서 융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LE라 그래서 loan estimate을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loan estimate을 줬을 그 내용하고 차이가 나면 안 돼. 그 같은 내용 여기 들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인데도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지만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있고 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거기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론 에스티메이트 안에 당신은 얼마 30만 불 융자를 받아서 이번에 전부 다 클로징 코스트가 10,000불 나오겠습니다 하고 주면 그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같아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얼마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론 차지는 이 은행에서 처음에 론 에스티메이트를 줬던 그 내용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크로라는 거를 이제 은행에서 세금과 보험을 이 집주인이 왜 에스크로를 만들겠어요? 은행에서? 믿을 수 없어서. 뭘 믿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낼 것도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이 아닌데 거기에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 돈 자체만 딱 묶어놓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만드는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이 텍스를 안 냈어. 그러면 은행보다 정부에서 먼저 가져가죠. 은행이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다. 텍스 린이 제일 무섭잖아요. 텍스 린이 걸리면 이거 은행은 두 번째 2등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주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잠깐 설명해도 될까? 우리가 집을 살 때 융자를 이제 끼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융자를 끼고 사면 내 집은 사실은 은행 거잖아. 뭐 내 거 나중에 나눠주지도 않아. 은행 거야. 근데 은행이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조이스가 세금을 안 냈어. 그럼 내 은행 건데 정부에서 차압을 해버리니까 이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미리 받아서 구자에다 따로 넣어놓고
세금을 처리해 준다. 그럴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지. 어. 은행이 자기네들이 내 재산을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에스크로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이 에스크로에는 이제 세금과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융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인데 저한테 와서 클로징 코스트가 얼마나 나올까요?를 물어보셔요. 왜냐하면 오퍼를 쓸 때 얼마의 클로징 코스트를 요구할까요, 말까요를 디스커스 하다 보면 그러면 클로징 코스트가 얼마 나온지 알아야 얼마를 요구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물어보시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에스크로 리저브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에스크로라는 걸 셋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지금 9월 20날 클로징을 한다. 그러면은 11월 1일이 property tax due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거의 풀 property tax를 다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보험 그 세금 포션이 500불이라고 치면 몇 달치를 걷어야 될지 계산이 12달 더하기 쿠션으로 2달을 더 걷어놓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많이 걷어놓는 에스크로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클로징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행마다 얼마를 몇 달을 쿠션을 둘지를 은행마다 달리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roughly 저는 loan amount의 3%에서 3.5%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라. 그러면은 조금 모자랄 리 없이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임파운드라는 게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세금과 보험료도 충분히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걷어놓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보험료는 집보험, 집보험에 hazard 대해서. insurance, 집보험이 되는 거죠. 네, 그게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하게 되는 일 중에 타이틀 서치 하게 그걸 되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 타이틀 그러니까 이 서치. 타이틀 서치는 타이틀 이그제미너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타이틀 컴퍼니 안에서 일을 하는데 자, 타이틀이 정확하게 뭐야? 타이틀이 문서? 문서죠. 집 문서. 그러니까 자동차도 타이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집에 대한 타이틀. 집 문서예요. 근데 이게 콜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타이틀 이그제미너가 뒤지는 거야. 어떻게 뒤져? 내 이름을 가지고. 그 셀러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셀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서부터 다 뒤지는데 몇 년을 거슬러 뒤지냐면 보통 50년을 거슬러. 지금으로부터 50년을 거슬러 뒤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지는데 뒤져서 이 사람하고 관련된 무슨 다른 린이 있거나 그런 게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실수가 없을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50년인데. 네. 그러니까 50년을 뒤졌다고 하면 그 앞에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 그리고 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몇 주를 옮겨 살았으면. 근데 그거 타이틀 서치가 그 프로퍼티에 속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 프로퍼티. 그 사람에 속한 게 아니고. 그지? 네,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 서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가를 찾는 근저당, 거잖아. 근저당이지 한국말로.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거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다 알아봤더니 이 사람은 뭐 없고 이 집은 괜찮아. 그래서 그 타이틀 회사에서 이 바이어한테 우리가 다 확인했고 우리가 인슈어를 해줄게. 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타이틀에 관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세미나를 갔는데 그게 이제 이 타이틀에 관한 이슈들만을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하는 세미나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그 타이틀 인슈런스를 꼭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그게 이제 돈이 제일 목돈이 나가는 포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그 변호사는 너무나 많은 월스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사는 이 집의 셀러가 탐이야. 탐이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 그리고 문제 없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한 1년 사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탐 이전에 데이빗 이전에 뭐 브라이언에 숨어 있는 형제였어. 그리고 공동 소유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집을 산 이 집이 만약에 캐시로 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한 거고 론을 샀어도 나는 뭐 20% 다운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을 완전히 소멸당하게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걸 사게 돼요. 근데 이 타이틀 인슈런스가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고 융자를 하면 랜더스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어요. 아이 또 복잡해지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근저당 설정 됐나 안 된다를 다 했는데 왜? 이 집은 내 소유가 아니야. 왜냐면 은행 소유야. 은행도 그렇지. 소유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은행 거를 프로텍션 해주는 거를 내가 들어주는 거야. 이 융자를 하면서. 헐. 그런데 렌더 거는 론 어마운트에 대한 것만 들어주면 되고 나는 풀 하우스 밸류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게 훨씬 더 포션이 많죠. 비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타이틀 인슈런스에 대한 피가 좀 커요. 그 클레임하는 레이쇼 얼마나 될까? 클레임을 실질적으로 클레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옛날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냥 5% 다운하면 안 한다. 내 돈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내 질문은 그러면 새 집은? 새 집은 해야죠, 당연히. 아니 새 집도 왜 새 집 지금 새 집이라고 문제가 없지 않기 아니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50년을 서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금방 빌더가 새 집을 지은 데는 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빌더가 50년 갖고 있었나?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빌더 그 전에 탐이 있고 빌더 그 전에 브라이언이 있는데 어디에 대해서 집을 사주셨는데 땅 주인은 아 땅까지 문제가 된다고? 나는 좀 딕을 해봐야 된다고 봐. 그거는 agree. 뭐냐면 이제 문제가 되면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 게 내가 큰 재산이잖아. 사실은 집이. 유일한 재산이야. 사실은 제일 큰 재산인데 뭘 딕해? 타이틀 컴포트 나는 클레임 레이쇼가 아주 낮을 거라 예상해. 그리고 이거를 사실 이 프로퍼티를 사는 사람마다 다 그거를 샀다고 타이틀 인슈런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번에 가서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충격적이었던 왜냐면 거지. 그 사람은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케이스를 보는 거지. 그렇지. 그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를 들으면은 make sense 하거든.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럼 온갖 하잖아. 일이 발생하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야지. 손님들한테 만에 하나 그렇지. 일이 생길 거를 생각해서 어차피 한 번 내는 피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드시라고 말씀. 근데 타이틀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집이 57만 5천짜리를 샀는데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는 제가 커버리지가 풀 어마운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2,700불 정도 돼요. 크구나. 커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10만 불만 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랜더 타이틀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이제 10만 불이니까 200불. 그럼 그 두 개 합친 거를 바이어가 다 내야 되는 거잖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에 대한 게 있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타이틀 차지하고 에스크로하고 세틀먼트 차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변호사 비용, 타이틀 인슈런스, 타이틀 서치 이 비용이 또 다 들어가요. 결국은 바이어가 다 내는 돈이다. 바이어가 내는 돈이다. 팔기만 해야 되겠네. 네. 옛날에는 좀 나눠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이어스하고. 좀 그게 약간 바이어 마켓이 되면 이제 거기에 가능한. 많이 낼 수 있겠죠. 진짜 지난 얘긴데 아까 왜 자기가 타이틀 꼭 사야 되냐고 타이틀 인슈런스 꼭 사야 되냐고 묻는다 그랬잖아. 그럼 안 살 수도 있어? 안 살 수도 있어. 랜더는 꼭 사줘야 돼요. 그 랜더 거는 사야지만 내 거는 안 살 수도 있어? 옵셔널이에요. 옵셔널. 그럼. 그래서
근데 타이틀 인슈런스는 옵션인데 지금 세미나를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손님들 걱정이 먼저 되는 그렇지. 거지. 혹시라도 근데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죠. 부동산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커미션, 예, 커미션 페이하는 부분이 이제 셀러가 아까 낸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다가 government recording fee, 인지대 등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recording fee, 그 다음에 GRMA fee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지아에서만 내는 거야. 10불밖에 안 해요. 이건 뭐냐면 예, 조지아 레지덴셜 모기지 액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GRMA라 그래서 조지아에서 융자를 받으면 10불씩 무조건 차지라는 거예요. 그 누가 가져가? 조지아, State of Georgia에서 가져가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government fee라고 이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fee가 또 있어? 또 있는데 이게 이제 텍스인데요. 텍스인데 이제 transfer tax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지? 나 아까 그거 이해 양도세인가? 양도세라고 하나? 양도세? 네, transfer. 그러니까 오너가 transfer 되는 fee잖아요. 이제 그게 1000불당 1불. 그러니까 이건 크다. 57만 5천이면 575불이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게 있고 또 하나 텍스가 더 있어요. 융자인 경우에 intangible tax라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름도 만들기 나름이야 intangible 지금. tax라서 융자인 경우에 이거는 1000불당 3불이야. 1000불당 3불. 되게 비싼 거잖아. 누가 가져가 이건 또. 요것도 이거는 카운티 콜트가 가져가요. 야, 카운티. 여기는 intangible tax to Fulton County Clerk of Court가 가져가요. 그래서 이 transfer tax하고 intangible tax는 county court에서 걷어가는 거야. 아니 이름을 왜 거기다 인텐저블 내는 거야, 내는 거. 인텐저블은 만질 수 없다는 그렇지. 그래 내 얘기야. 말이 그래서 이상한 그걸 거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무형. 어쨌거나. 영어가 인텐저블. sorry.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는 intangible tax라 그래. 그러니까 요거는 만져보지도 못한 세금이라는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인텐저블하고 우리가 트랜스퍼 합치면 얼마라고 1000불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575불이고 아니 천불당이네요. 3불인 300불. 그러면 875불이지. 그렇죠. 800. 거기다가 우리가 또 매년 카운티 텍스 내지. 내지. 근데 얘네 왜 길도 안 고치고 난리야? 우린 전화 자주 해야 되겠다 길 고치라고. 우린 정말 많은 세금을 내고 살죠. 오 마이 갓. 아니 그동안 눈에 안 보였었거든 그 세금이 지금. 나는 트랜스퍼 텍스를 내는지는 알았는데 퍼센티지는 몰라. 그래도 회계사님이니까 좀 낫네. 내는 건 알았네. 그럼 텍스는 웬만한 텍스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트랜스퍼 알지. 텍스는 그 사는 금액에 대한 거고 인텐저블 텍스는 loan amount에 대한 거고. 근데 로운 어마운트에 대한 거가 카운티가 가져간다는 것도 참 희한하다. 그지? 희한하죠. 그거는 논이 그러니까 뭐 바이어들은 내라니까 내는데 그렇지. 이런 게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셨지. 와, 또 있어? 화날라 그래. 예, 이런 진짜 우리 누군가 가서 저기 뭐 가야 데모해? 되겠다. 가본만에 뭐 누군가 좀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도 않는 거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미셀레이니어스 한 거가 호머너즈 인슈런스를 이제 1년치를 먼저 선불로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HO에서 아까 뭐 벌금 있거나 아니면은 이니시에이션 피가 또 꼭 한 번씩 들어가요. 그죠? 요즘 다 올라가지고 뭐 예, 그게 붙고요. 근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이니시에이션 피가 이사 들어가는 사람마다 내 그러니까. 처음 한 번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 주인도 내고 나도 내고 그 다음 주인도 내야 된다는 계속 거네. 내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주인이 바뀔 때마다 내니까 많이 바뀔수록 돈을 많이 걷어가는 거죠. 그러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그냥 뭐 홈 워런티 보통 이제 저희가 오퍼 넣을 때 바이어 쪽 에이전트면 셀러가 홈 워런티를 들어주세요. To have a buyer's peace of mind 이렇게 이제 해서 뭐 홈 워런티 뭐 700불 뭐 이런 거를 그건 뭔데? 설명해 줘야지. 홈 워런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 보험이 이제 홈 인슈런스가 있잖아요. 불 나면은 홈 인슈런스 있듯이 홈 워런티라는 거는 집에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플러밍 뭐 물이 어딘가에 새 그러면은 그 회사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리페어맨을 보내주는데 그 대신 한 번에 트립 차지가 있어. 그게 뭐 70불이든 100불이든 내고 나머지는 거기서 고쳐주는 보험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수리 보험. 그러니까 1년치를 들어준다는 1년치를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바이어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계약서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아니면 바이어가 자기가 페이해도 되고. 그렇죠. 그치.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하기 빼기가 다 돼서 클로징 때, 자, 바이어는 얼마를 변호사한테 송금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송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이 끝나면 그 돈을 가지고 있던 변호사는 셀러한테 와이어로 보내드릴까요? 체크로 써드릴까요? 물어봐요. 그럼 보통 이제 와이어로 해달라 그러면 와이어 피를 차지를 하고 보내드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클로징이 끝납니다. 최근에 클로징 하면서 이제 굉장히 놀란 게 그 인플로이 확인을 하잖아. 인플로이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이제 그 회사 쪽에 전화가 오는데 전에는 융자 시작할 때 뭐 전화해서 뭐 신작가가 거기 다니고 있습니까? 뭐 페이는 얼마입니까?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사인하라는 이제 또 이 양식이 왔으면 지금은 내일이 클로징이면 오늘 와. 심지어 클로징 당일 아침에도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정말 스테디한 인컴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을 하는 거야. 코비드 때문에 더 심해졌죠, 그게. 그 지난번에 서프라임 모게지 나고 나서 그게 뭐 한 달 전에 하고 그 사람이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많이 오잖아. 이메일로 와서 뭐 이제 베리피케이션 해달라고 이러면 깜짝 놀래. 클로징이 오늘이다. 이런 서류가 왔더라니까. 그래서 클로징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이제 사실은 이런 서류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자기 그 다니는 회사 측에 뭐 HR이든 그 취급하는 그 부서에다가 얘기를 미리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게 그렇죠. 왜냐면 날라오면 내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 당장. 제깍제깍 확인해서 사인해서 보낼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그럼요. 얼마나 느린데, 미국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휴가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다 집을 이제 사는 경우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런 걸 받아봤으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젊은 바이어들, first time home 바이어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한 번도 융자를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 락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클로징 서류, 론 에스티메이트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시라 그래서 론 에스티메이트에 대한 근데 이게 그 융자하는 론 오피서가 뭐 한국 분이시거나 이러면 조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할 텐데 빌더의 뭐 모기지, 프리펄랜더 이러면은 걔네들은 굉장히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알아서 다 그냥 보내기만 하고 사인하라 그러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되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예문을 들어서 클로징 코스트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론 에스티메이트에 대한 설명도 좀 하면 그러면 이제 바이어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제 론 오피서를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론 오피서가 정확한 론 에스티메이트를 좀 주면서 이 바이어한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빌더의 프리펄랜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해보니까 되게 불편한 손님을 불편하게 근데 만드는 그 프리퍼드라 그래서 꼭 그 사람을 쓸 필요는 없잖아. 쓸 필요는 없는데 거기서 요즘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클로징 코스트도 대주고 하니까 이자도 좀 싸게 해주고 안 쓸 수가 없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